바꾸려는 이들을 위한 현대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강의에 대해서 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의의 중심 화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대상은 이 사회를 바꾸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다 됩니다. 뭐 유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학술 강의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기본 원리,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기본 원리를 알려면 현대사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건 현대사 강의입니다. 자, 그럼 왜 현대사를 알아야 할까? 자, 이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객체입니다. 객체.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꾸려고 하는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 객체와 주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근데 어째서 역사냐? 자, 우리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어디 나오죠? 성경,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믿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확실한 거는 태초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 그 시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부서지고 녹슬고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 아무리 영웅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죽어요. 지 아무리 미인이라도,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같은 미인이라도 늙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의 규정성, 그거를 수용하고 그리고 알고, 그래서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사는 세계를 바꿔온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 앞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이어받고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인간은. 그러나 넘겨주는 게 그냥 우리가 릴레이 할 때 바톤 넘겨주듯이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냐? 변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 사는 거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죠? 대표적인 게 개미, 벌 등 있죠. 유인원도 인간하고 가장 근접하게 무리를 이루고 살죠. 그러나 개미와 벌은 천년, 만년, 10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 집단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군집이라고 하죠. 자, 그 군집하고 다른 인간의 무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회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변한다는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이 사회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의 규정성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는 세상인 사회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그 인간에 대한 비하가 또 많습니다. 물론 인간이 비판받아야 할 것도 많죠. 인간이 이 세계를 굉장히 파괴했잖아요. 환경,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인간이 이 세계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때 문제지, 그것을 수용해서 바꾼다면은 그거는 맞는 거죠. 그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거꾸로 물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그러나 그걸 수용해서 그 다음에 그 물이 제대로 흐르게, 인간에게 유리하게, 또 자연에게도 좋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수용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역사의식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의 정리인데, 하나는 역사의식이고요. 그 다음 뭐냐면은, 집단 위주의 의식입니다. 자, 역사의식. 바로 시간의 규정성을 수용할 줄 아는 거예요. 앞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현재 무엇을 할지,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뭔 없다? 미래는 없다. 그러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의 과거는 깡그리 없애고 내가 갑자기 BTS가 되겠다. 내가 갑자기 손흥민이 되겠다. 이 망상이네, 망상. 그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사람만. 막 그리고 이제 전에 보면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야, 김연아가, 김연아 발이 어떤지 알아? 발이 그냥 다 뭉개질 정도로 했어. 그렇게 그 정도로 해야지 그렇게 김연아처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말을 듣는 학생 기분은 어떨까요? 10배간밖에 안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김연아처럼 돼. 그죠? 나의 조건에 맞는 거를 얘기를 해야지. 의지도 그런 거지. 누구나 다 김연아가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것처럼 나의 조건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바꾸려면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역사의식인데요. 그럼 집단위주의 의식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다 못 이루면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만리장성 쌓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바벨탑도 쌓고 그리고 아무리 불로초를 찾아서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죠? 그럼 뭐냐?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 그죠? 예. 자, 그래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인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대사, 내가 처해 있는 이 현대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역사의 단위는, 그럼 이제 우리라는 게 뭐냐? 우리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말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그죠? 네, 우리는 나라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로. 그죠? 그리고 우리 외부에 다른 나라가 있고요.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각 나라는 그 나라가 가야 할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각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텐데,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것, 이거 역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아까 이제 김연아 예를 들고 손흥민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그걸 잘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내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축구에 관해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손흥민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보는 사람 중에서는 이 손흥민처럼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선생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생각하다가 아마 일찍 죽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 선진국이 있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50년 뒤져 있어. 그러다가, 이제 30년 뒤졌어, 20년 뒤졌어, 10년이야, 이제 일본을 앞질렀어. 이게 다 황당한 소리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요한 역사 법칙 하나, 자, 그걸 봅시다. 외인은 내인을 통해 작용한다. 외인, 내인, 외부 원인이란 말이죠.
이거는 내인을 통해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정약용 선생 알죠? 호가 뭐예요? 다산. 그렇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부정부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라가 썩으면은 그만큼 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하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또 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끌어들이는 자들. 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왜 패망했겠어요? 바로 친일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외인은 내인을 통해 작용한다. 입니다. 자, 요 원칙하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대사를 위한 5가지 주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근대화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강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민족, 노동, 진보,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대화 자본주의부터 시작을 해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단군 이래 최대로 잘 살아요. 그죠? 네. 최대로 잘 삽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이전에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탄핵시킬 줄 아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되게 혼란도 없고 거기서 도둑질도 없고, 그죠? 심지어 쓰레기도 다 깨끗이 치우죠. 자, 이런 나라입니다. K-pop, BTS, 그죠? 그 다음에 K-방역,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기생충, 최근엔 또 미나리, 이런 걸로 아주 문화가 아주 왕성한, 융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헬조선이라 그러죠? 헬조선. 그죠? 예.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출산율은 최저예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최고인 나라고. 매일 뉴스에서 끼어 죽었다, 추락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산재 왕국이에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죠. 그리고 식민지 잔재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자기 식민지 종주국을 두둔하는 놈들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호갱이죠. 그죠? 미국이 제일 만만하게 보는 나라입니다. 부끄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극에서 극일까? 이런 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좀 진보적이라는 사람도 이 후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자학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자학이란 말 알죠? 자학. 자기를 학대한다 이거야. 그런 사관인데, 우리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 군사독재 이런 걸 얘기할 때, 군사독재 시절에 그 당시에 수구적인 정권이 진보 세력을 향해서 자학사관을 갖지 마라 그랬어요. 한강의 기적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근현대사에 나쁜 것만 얘기하고 친일파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이 자학사관인 경우가 많아요.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그런지.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그럽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거는 선동적인 효과로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건 자기 비하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자, 인간이, 아까도 이제 그 인간에 대한 비하 잠깐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탐욕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그 얼룩말이 사자한테 팍 먹힐 때 봤어요? 이 얼룩말들이 쫙 둘러싸가지고 뒷발로 찹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실은, 사자도 좀 불쌍한 동물이야. 사실은 사자의 표범도. 왜냐하면은 걔들이 그게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다지 아마. 그리고 잘못하면은 뒷발에 채여가지고 죽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병들면은, 그 다음에 하이에나한테 먹히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성공을 딱 하자 얼룩말을 탁 물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물고 있는 사자 쳐요? 안 그러죠? 예, 옆으로 가서 풀 뜯어 먹고 있어요, 그냥. 걔는 죽은 거야. 그런 인간은 없죠, 근데. 그죠? 자, 인간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쾌감이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도 아는 그게 인간이에요. 옛날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인류 문명의 시작이 어디냐? 인류 문명의 시작이.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다친 뼈가 복원된 이런 그런 유적이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리 동료가 다치면 그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쉬게 해주고 대신 사냥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회복되면 같이 하고 이럴 줄 아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단위를 좁혀서 우리 민족 뭐 비하무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나 싫어하는 말 딱 뭐 있어요? 친일파죠? 친일파도 자기 친일파라고 안 그래요. 그죠? 자, 이 친일파가 우리가 일제잔재를 청산은 못했지만 친일파가 그만큼 딱 낙인을 찍는 무서운 말이 된 건 뭘까요? 그건 친일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친일파와 끝까지 싸워온 우리 선조들의 덕입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자화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근대 사회라고 해요. 자, 근대 사회 하면 여러분들이 근대 이전이다. 되게 봉건적인 거죠. 그죠? 봉건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습니다. 네, 국사교과서에서는 이 근대를 되게 일제로 얘기를 하고 현대를 광복 이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역사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이게 불분명해요. 국사 책에도 보면은 배울 때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현대하고 근대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후기 근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대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뭐 아테네에서도 있었는데 로마에서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지금 그 얘기 하면은 이 얘기가 새끼로 가서 또 길어지니까 그죠? 오늘 그것만으로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얘기되기 시작한 거는 이거는 근대 이후입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신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합리주의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본질의 반대가 뭐예요? 현상. 그렇죠. 자, 겉으로 드러난 게 현상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본질입니다.
이 둘은 물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란 말 아시죠? 상대적 반대는 절대적입니다. 자, 상대적이란 것은 다른 것과 견주어서 많이 알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은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죠. 그러나 선생님보다 작은 사람에 비하면 크죠. 네. 그죠? 작은 사람에 비하면 큽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상대적이에요. 본질과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본질적이다, 더 현상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왜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본질은 대체로 현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일부러 이게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바로 지배층이 그래요. 억누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본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봐야 돼요. 자, 경찰서 앞에 가면 경찰서 앞에 내가 딱 지나갔어요. 저 종로경찰서 저쪽이 있는데 지나갔습니다. 자, 경찰이 딱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경찰복 입은 사람이 사복 입은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복 입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겠죠. 무슨 죄인지는 몰라도. 좀 이따 보니까 거꾸로예요. 사복 입은 사람이 경찰복 입은 사람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요. 이럴 때 현상만 보는 사람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가가지고 이 사복 입은 사람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경찰복 입은 사람 같이 이런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복 입은 사람이 뭐예요? 바로 사복형사. 그렇죠?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경찰복 입은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고, 이 본질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본질이, 항상 본질이 드러나서 알 수 있다면 공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근대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바로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자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 민주주의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자본주의가 신분을 없애요. 왜? 자본주의 때문에 신분이 있어가지고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거든? 자본주의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그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무수한 과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게 가장 본질적이냐? 바로 인간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먹어서 개체를 보존해야 되고 또 종족을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형식적이나마 발전시킨 데도 있고, 자본주의를 위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도 있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위해서 신분은 없었어요. 자본주의 때문에 신분 없어진 거는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백정이나 노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문제가 되니까 해방시키는 형식을 빌려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제대로 안 될 때는 또 그 신분을 그냥 고착화시키기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근대고, 근대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다. 자, 요거를 우리가 머리에 넣어두고 보도록 합니다. 자, 자본주의 성립의 핵심 요건, 여기까지. 노동력이 상품화됩니다. 상품이란 건 뭐예요? 매매가 가능한. 그렇죠. 매매. 사고 파는 물건이죠. 근데 노동력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취직을 했어요. 또 뭐 알바를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노동을 파는 게 아니에요. 노동력을 파는 거죠. 노동력을 파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8시간, 8시간 그 나를 고용한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겁니다. 이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이 노동력이 상품화되기 위한 본원적 축적이라는 게 됩니다. 본원적 축적이 뭐냐? 바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자본주의가 되려면은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네, 그게 바로 자본가의 탄생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 자본가한테 고용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노동자. 그런데 전 근대의 시기, 근대가 태동되던 시기에는 노동자보다는 자본가도 별로 없었고, 뭐, 귀족들 뭐 있었지만, 땅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노동자 별로 없었고, 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민. 예, 그렇죠. 농민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소생산자라고 합니다.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일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노예도 있고 노비도 있고 뭐 이러지만 국민의 주된 걸 이루는 건 농민이에요. 농민. 자,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사람들이 분화가 돼야 됩니다. 그걸 양극분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자본가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 중에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런 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 전기하고 후기 뭘로 나눠요? 임진왜란으로 나누죠. 그렇죠? 임진왜란 병정 양난으로 나눕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또 좀 이따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자, 조선 후기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겠죠. 당시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계가 발달이 안 되니까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 노동력이 중요하죠. 젊은 남자. 근데 젊은 남자가 제일 많이 죽죠. 전쟁 나면. 그죠?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땅이 막 황폐화돼 버렸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땅도 적고 노동력도 적어요. 자,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것도요, 한 1970년대 정도까지는 국사교과서에서 왕조가 그런 걸 한 걸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후에 한 80년대, 90년대 가면서 우리의 역사학계도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농민들의 노력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농민들의 노력입니다. 농민들의 노력으로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생산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날 있는 모내기예요. 이항법이라고 그러죠? 이전에는 논도 직파법이었어요. 직파라는 게 뭐냐? 직접 뿌리는 거야, 이렇게. 뿌리는 거. 그랬는데 이항법이 되면 요거는 기술적인 거는 선생님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한 배 이상의 그리고 이모작이 가능한 이렇게 된답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겠죠. 그럼 진작부터 그렇게 하지 그러냐? 나라에서 금해요. 왜 금했을까? 위험해요, 이거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모내기 알죠? 모판에다 심어가지고 물이 있는 곳에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관계가 막 발달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다 하면 작살이 나는 거야. 그 나라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땅도 황폐화되고 많이 죽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농민들이 이판사파이다로 이걸 막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벤처야, 벤처. 벤처. 자, 그런데 벤처를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당연히 실패하는 사람이 많죠.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럼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돼버려요? 실패해버렸으니까 그 논까지 다 뺏깁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까지. 논이 없는 소작인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땅을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논을 막 부자가 되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광작운동이라 그러는데 논을 막 넓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지을 수는 없지, 이제.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작인 내지는 그보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농업 노동자가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됩니다. 자,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닭똥이 있었습니다. 개똥이 혼자 성공했어. 소똥이, 말똥이, 닭똥이는 이 개똥이의 소작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손에 물도 안 묻혀. 흥 안 묻혀. 이렇게 지나갑니다. 숫동이가 참 이게 철없는 사람이, 야, 개똥아 불렀어요. 그러면은 대답 안 하죠? 탁 쳐다볼 거야. 자네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나? 숫동이가, 그때 탁 깨닫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개똥 어른.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없을 때 말똥이, 닭똥이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흉을 보겠죠. 개똥이 새끼 말이야. 지가 언제부터 부자라고 말이야. 에? 지가 목에 힘주고 말이야. 이럽니다. 맞아, 맞아. 그럽니다. 닭똥이는 맞아, 맞아. 해놓고는 쪼로로 달려갑니다. 개똥님. 소똥이 말똥이가 개똥님 욕하고 그랬어요. 뭐야? 이런 새끼가 있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 땅을 뺏거나 이래가지고 하거나 또는 닭똥이는 좀 더 우월한 위치에다 줍니다. 바로 마름 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분열을 시키면 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지주 이런 식으로 막 됐다가, 이건 양반 지주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분화돼 가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산업자본가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게 그 전형적으로보다 제일 먼저 이런 게 활발하게 된 나라들이 바로 어디?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자본가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부르주아죠. 귀족들이 근데 자기들 돈 버는 걸 막아.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노동자들하고 같이 해서 막 선동해서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된 것이 하나의 소설 판서리로 된 게 바로 흥보가입니다. 흥보가, 우리 보통 흥부 이렇게 말하죠. 근데 흥부, 흥보 뭐 등등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흥보가 맞아요. 근데 흥보가의 흥보가 바로 이렇게 몰락한, 놀보가 부자가 돼. 이렇게 몰락한 흥보가 생각해 보니까, 그 흥보 같은 사람들이, 뭐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자기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런 판소리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런 본원적 축적 하에서 이제 양극화가 이제 이 양부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생산이 보편화됩니다. 상품 생산이 보편화된다는 건 아까 노동력이 상품화됐다 그랬는데 노동력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제 사고 파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도, 미움도, 사랑도, 명예도 돈 주고 사고 팔고 이게 되는 거예요. 상품 생산이 보편화되고 항상화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장 경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무엇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옷에 입고 자기가 이 농사 지은 걸로 먹고 그러면서 소금 또는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마누라나 딸이 뭐 이렇게 자기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은 뭐라 하지 그런 거? 그래 하여튼 이 보석 종류 이런 거 같은 거 갖고 싶다 그러면은 놀이개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시장 가서 사가지고 오고 뭐 이럴 때만 있었지 보편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장 경제가 점점 되고 시장 경제가 됨으로써 화폐 경제 돈이 필요해요. 그죠? 이게 전국화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국적으로 유통된 화폐 뭐라고요? 상평통보. 네, 상평통보. 상평통보 같은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뭐냐면요. 자본주의의 그 성립의 핵심 요건에서 또 불균등 발전입니다. 한 나라 내 또 나라 사이에 불균등하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선 나라 내에 불균등한 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그 결과로 된 게 도농 간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입니다. 도시가 농촌을 수탈하게 되죠. 자, 그거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을 내몰아야지, 그래야지 그 속에서 노동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농촌에서 막 양 치는 걸로 만들어서 농토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어요. 근데 아직 산업화는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노동자는 필요하는 게 제한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예, 빈민이 되는 거야. 떠돌이. 예, 그런 불황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법적으로 구빈법이라는 걸로 막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선 말기서부터 시작되다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불균등 발전은 뭐가 되냐면 이런 거를 제대로 이룬 나라들은, 먼저 이룬 나라들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해외로 진출해야 돼요. 외국계 필요합니다. 외국의 식민지 원료가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수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나라들이 뭐가 돼요?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런 나라들한테 수탈 당하는 나라, 뭐가 돼요? 네, 식민지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는 거는 우리의 이런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온 거와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로 제국주의가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 이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에 대해서 수탈을 하는데, 자, 오늘 보세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세계화란 말 많이 하죠. 세계화가 지금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화는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 알렉산더,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됐지만 이젠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계속 교류를 하게 되는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대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해외에 대한 수탈을 하지만 그게 세계적 차원의 수탈이 되고 동시에 또는 뭐냐면 국제적인 연대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 체게바라, 체게바라,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먼 나라에 노예가 반란을 일으킨 역사가 있었다더라, 스파르타쿠스.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양측면이 있는데, 이 세계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 차원의 수탈을 해서 우리가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적 차원으로 수탈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가 된 나라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도 우리가 많이, 선생님이 강의에서 많이 얘기되는데, 이 제국주의가 된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에요?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그 뒤에 그 제국주의의 대열에 합류해서 더 강한 나라가 된 나라 미국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거 하에서 그들의 문명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몽땅 부정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러한 빚을 졌다는 거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있어야 돼요. 특히 식민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을 흠모하고 이런 건 뭐야? 이런 게 바로 뭐야? 얼 빠진 사람이죠. 얼 빠진. 얼 빠졌다는 게 그런 소리야. 얼 빠진. 그죠? 네. 자, 특히,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수탈이, 이거는 제국주의가 완성된 후도 아니야. 그 전에 이들이 제국주의가 되는 과정에서 해외로 진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들이 했던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노동입니다. 노예노동. 우리 노예노동 하면은 미국만 알죠?
미국 흑인, 링컨이 노예 해방해줬대, 뭐 어쩌고, 이런 것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노예 노동을 먼저 한 데는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프랑스, 영국. 그럽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가봤어요? 네. 거기도 흑인 많아요, 되게. 흑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이 프랑스 갔다가 보니까 키가 막 한 190 이런 그 흑인들이 뭐 보따리를 들고서 막 뛰어요. 저거 뭐지?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노점상이야, 노점상. 이 사람들이. 단속에 뛰는 거야. 자, 그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노예가 된 사람들의 후예들이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거기서 단속에 쫓기는 노점상으로 살고 있어요. 간혹 오바마 같은 인간도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의 흑인들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 노예 노동이에요. 자, 노예 노동이 그 잔인함에 대한 거에 한 대표적인 예를 하죠. 여러분, IT란 나라 들어봤어요? 네. 중남미에 있는, 미국 가까운 데 있는. 이 나라 원래 이름이 생도맹그예요. 근데 생도맹그인데, 이 나라 굉장한 나라예요. 뭐냐면, 1804년에 IT 국가를 설립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흑인들이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노예주를 이겨버린 거야. 그 노예주들이 막 쫓기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들을 끌고 쿠바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딱 됐거든.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러니까, 프랑스 본국에서, 이게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 프랑스가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을 여기다가 생도맹그란 데다가 갖다 놓고 노예 노동을 시킨 거야. 프랑스가 짠 함대를 가지고 쳐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딱. 근데 이제 얘네들은, 프랑스는 이때 노예제가 일시적으로 폐지돼 있었어. 왜 그럴까? 프랑스 혁명이 오니까. 프랑스 혁명이 그래서, 자기네가 자유, 평등, 박애 이러는데 노예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켰거든. 노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너희 좋다. 너희들 해방시켜줄게. 그 대신 그 노예 소유주들, 갑자기 재산이 날아간 거 아니야. 니네가 그거 갚아야지.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 그잖아. 어떤 놈이 나를 데려다가 갑자기, 나를 지네 집 종으로 부려먹어, 막 패. 그래가지고 해방된다니까. 야, 근데 그 대신 빚 갚아. 이거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빚이 자그만치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1825년에 프랑스가 이걸 인정해 줬는데, 그 빚이 당시 1억 5천만 프랑이에요. 당시 돈으로 1억 5천만 프랑은 프랑스의 국민소득 전체의 2%고 IT의 300%예요. 자, 300%의 빚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사채. 그지? 바로 그런 사채 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천민 자본주의란 말 있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알만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민 자본주의야. 그러면은 프랑스나 영국은 고상한 자본주의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요즘은 미얀마에서 그런다고 뭐 또 그러지만 광주에서 학살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러면 영국은 뭐 일제 때도 일본 놈들 3.1운동 때 막 학살했다. 그러면 영국의 식민지가 됐어야 되는데 영국은 안 했을까? 혹시 간디란 영화 봤는가 몰라? 간디에서 인도의 저기들을 학살하는 장면 나와요. 인도 사람들 항의하니까 그냥 집단적으로 몰아놓고 학살하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피를 먹고 여기서 된 거야. 그 토대 하에서 고상한 척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이 인류의 대표 주자로 문명에 앞선 거를 또 했고,
거기서 또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서 한 지식인도 있고 뭐 이게 있어요. 그거 다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지? 우리 유사. 그러나 그들이 그 토대 하에서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예노동을 통한 수탈, 이게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요것도 보세요. 미국이 지금 인종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왜 그럴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요,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왜냐면 흑인들을 몰아놓고 일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쫓겨난 거야. 백인들이. 미국은 백인이 많죠, 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흑인이 더 많았다면은 그 북부군은 절대로 노예해방을 안 지켰을 거다. 백인이 훨씬 더 많고 해방시켜줘도 자기네가 통제 가능한 거야. 여러 가지로. 물론 그리고도 제대로 된 그 평등한 법적인 조항 되는 건 1960년대까지도 가죠. 버스에도 같이 못하게 하고 뭐 주마다 다르지만 그랬잖아요. 자, 근데 자본주의 이제 나쁜 것만 드릴까 하는데 자본주의가 또 사실은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상당 부분 해소했죠.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교육을 하게 됐고 문맹을 상당 부분 퇴치했습니다. 문맹을 퇴치하다 보니까 왜 자꾸 문맹을 문명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난하고 억눌리던 사람들 속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를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계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노동자 계급이에요. 노동자 계급은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압받고 불쌍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선진적인 계급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야!